지난 시간에는 고대 중국인들의 정치 사상인 천명사상과 천하통치의 이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의 세 번째 주제는 정근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지도는 춘추 시대의 지도이고요. 아래 보이는 지도는 전국시대의 지도입니다. 춘추 시대에는 200여국 이상의 달했던 주나라의 봉건 제후국들이 수십여 개의 국가로 통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주왕의 권위는 미약하나마 이제 살아있던 시기인데요. 주왕의 권위를 보완하고 또 이 춘추 전국을 주도하던 5개의 강한 나라를 오패라고 불렀습니다. 철제 농기구가 발달되고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춘추 시대의 각 열국 간의 투쟁은 전국시대에 이르려면 더욱 격렬해집니다. 그 결과 전국시대의 말미에는 진, 초, 연, 제, 한, 위조의 7개의 나라만 남게 되었는데요. 이 열국 간의 투쟁에서 맨 마지막으로 승리한 나라는 서쪽의 변방에 있었던 진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거쳐 많은 열국이 존재하였고 이 열국 사이에는 교섭과 전쟁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외교 시스템과 비슷한 국가 간의 교섭 시스템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대와 자소라고 하였는데요. 먼저 사대는 큰 나라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소국이 대국에 대하여 취했던 국제관계의 형태나 관념 그리고 이와 연관된 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반대로 자소는 작은 나라를 보살펴준다. 여기서 자는 사랑한다라는 뜻인데요. 대국이 소국에 취했던 그러한 국제관계의 형태나 개념, 업무 전반을 지칭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대 이후에 중국 주변의 부족이나 국가가 중국의 사대를 할 경우에는 대개 조공과 책봉의 의뢰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사대 자소 관계는 조공 책봉 관계와 혼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사대라는 것은 전근대의 역사 용어로서 가치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근대 외교와 유사한 일면을 공유하는 개념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사대주의는 근대의 학자들이 고안한 학술 용어입니다. 전근대의 사대관계와 이러한 사대관계를 실천했던 정근대인들의 심성과 동기를 매우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한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대주의라는 학술 용어는 일반에게도 확대 사용돼서 보통 사대주의적이다, 사대적이다 라고 말하면 비주체적이고 맹목적인 외세 의존적 태도를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테마는 책봉과 조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을 거치면서 중국 영역 내의 이성 제후국은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중국이 물론 예외는 있지만 거의 완전한 통일 상태를 이룬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자 중국의 역대 황제들은 천하 대일통의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서 중국 경계 밖으로 적극적인 팽창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팽창 시도는 무력 정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한무제의 흉노 정벌이나 당태종의 돌궐 정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정벌은 한때는 잠시 성공하는 듯이 보였지만은 이내 이민족의 반격을 받아 중국은 오히려 많은 무력과 경제적인 이익에 침탈을 당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천자의 천하통치라는 이념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천하통치의 이념과 현실의 괴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혹은 대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필요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사이기복과 수명천자의 입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 지배가 불가능하고 무력정벌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드는 상태에서 하늘로부터 천명을 부여받았다라는 입증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중국 주변에 있는 사이들이 귀복하는 것을 통하여 천자의 통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천명사상을 되살려 보면 천자는 사방의 오랑캐를 덕과 인으로서 회유하고 그리고 이들을 예치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내용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한대 이후의 중국의 대외관계는 다름 아닌 예부가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조선의 경우도 대외관계를 예조가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대 이후 4대 자서관계는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대개 조공과 책봉의 의뢰가 수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책봉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봉은 문자 그대로 책을 수여하여서 봉토를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후대에는 관자, 고명, 인신을 부여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의례상의 통치권 승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중국 황제가 실질적으로 통치권을 보장해 준 것이 아니라 이미 통치권을 갖고 있었던 외국의 근주에게 이러한 의례들을 통해서 통치권을 사후 승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관작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중국 내에 관직 명칭을 내려줬는데 명대에 이르게 되면은 고려 국왕, 조선 국왕 등의 국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고명은 종이 형태의 임명장이었는데 원래는 커다란 돌, 석책이나 옥책 같은 경우겠죠. 여기에 글씨를 새겨서 주는 책의 형태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인신은 국보나 어보로 불리는 도장을 의미했습니다. 조공의 개념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시 중국 황제에 귀복한 사이들은 신하로서 여러 의례를 거행함으로써 그 귀복 절차를 마치게 됐는데요. 이러한 귀복 절차에는 토산물의 공납, 칭신의 국서 발송, 천자의 연호와 달력을 사용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책봉과 조공 의례를 통해서 사이의 군왕이나 부족장들이 신하라는 지위를, 비록 의례상이긴 하지만 신하라는 지위를 감수하면서도 조공을 하였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공을 통해서 다른 부족장이나 수장과는 다른 정치적 권위를 차별화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역시 현실적으로 가장 강국이었던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바치는 조공품보다 중국의 황제나 천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인 회사품의 이익이 많았고요. 그 다음 이러한 조공을 통한 조공에서 수반되는 교류를 통해서 중국의 발달된 선진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회사품을 내주면서도 책봉을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즉 병경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불신, 즉 중국에 칭신하지 않는 이러한 사례가 또 하나의 불신 사례를 조장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는 이점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어떤 실질적인 이유와 달리
고대 중국의 천명과 천하 통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기제로서도 책봉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근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의 특징과 성격이란 테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떤 일국가가 하나의 주권을 갖고 평등한 외교상의 의례를 실시하는 지금의 국제 질서와는 달리 당시 정근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의례상이긴 하지만 분명한 위계적 질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즉 사대와 자소를 하는 양국 군주들 사이에 군신의 관계가 체결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즉 양국 군주가 군과 신의 관계로 체결됨으로써 그대로 국가 사이의 위상도 결정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사대 자소 관계 혹은 조공 책봉 관계를 통해서 중국 황제에 대해서 신하 혹은 제후의 위치를 갖는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후들은 중국 영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후들을 외복 제후라 하였고요. 외복 제후의 신하들은 즉 자신의 군주가 중국 황제의 신하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도 자연스럽게 중국 황제의 먼 신하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제후의 신하들을 배신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사대 자소관계나 조공 책봉 관계에서의 군신관계는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즉 독자의 영역과 인구를 지배하는 그러한 권한을 인정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토풍도 존중해 주었습니다. 토풍은 고유의 풍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복식이라든지 두발, 그 다음에 언어, 그리고 각종 고유한 제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조공책봉 체제의 이념과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념과는 달리 중국의 황제는 오히려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이민족 군주에게 무릎을 꿇는 일도 빈번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민족의 황제에게 화가 점령당하는 현상도 일어났던 것이죠. 즉 이민족의 황제에게 통치를 받는 화의의 역전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몽골의 원제국, 그 다음에 만주족의 청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의기복이라는 것의 어떤 실질적인 내용도 문제가 되는데요. 사의가 기복한 동기에는 어떤 그야말로 덕과 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만을 노려서 기복하는 경우도 대다수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이의 정식 사신이 아니라 상인들이 와서 중국 황제를 방문한 경우 혹은 중국을 방문한 경우도 중국의 역사서에는 버젓이 조공이라고 기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공 책봉과 관련된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신무외교의 원칙입니다. 예기교특생이라는 그 부분이 이 단어의 출전인데요. 황제의 허가 없이는 신하는 사사로운 교제를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외국 제후국, 즉 외국의 군주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이었습니다. 조선도 이에 따라서 명예 눈치를 보게 되는데요. 인신무외교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후국 또는 번국 사이의 외교는 자국의 국익과 필요에 따라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조선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국초부터 여진과 일본과의 교류를 활발히 행했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인신무외교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도 역시 자국과 상대국의 어떤 강약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안별에 따라서 제후국 사이의 외교를 침묵하거나 모르는 척 했는데요.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이 성종대에 편찬된 경국대전을 보면 중국과의 외교는 사대라는 편명에 독립되어 있는데 일본과 여진과의 외교, 즉 교린이라는 편명에 독립되어 있지 않고 예전에 대사객이라는 편명에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세 번째 주제인 중국 중심의 위계적 국제 질서였습니다. 오늘 2주차 강의에서는 정근대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정치 사상적 배경 그리고 외교 시스템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 강의에서는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이 중립외교가 광해군의 왕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